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제가 매달 저위험 상품 리뷰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위험 상품은 예금만큼 안전한데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저위험 상품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제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저위험 상품은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매달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번 달에는 이런 상품들이 저위험 상품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계속 보시는 분들이나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매달 한 번씩 할 거예요. 1월 달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예금뿐만 아니라 이런 저위험 상품들의 수익률들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위험 자산들,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것도 그렇고 반등을 하고 있어서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저위험, 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위험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고위험의 메리트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고위험 상품들을 유튜브에서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요거는 하나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안전지향 투자자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겁니다. 반드시 들어두세요. 좀 길어요, 영상. 이 영상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경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 어떤 상품들의 주의사항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위험 상품 중에서 이런 상품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 들으세요. 상품만 듣고 그거 추천하시는 거구나, 투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게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경제 상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투자가 좋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경제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주식 시장이랑 실제 경제, 실물 경제라고요. 실물 경제랑은 방향이 좀 안 맞아요.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실제 경제는 아주 안 좋다, 이런 때예요. 요거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리를 인하해 준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대출 받기가 쉬워지죠. 개인도 받기가 쉬워지고 기업도 받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5%일 때랑 1%일 때랑 다르죠. 부동산 매수할 때도 그렇고 기업이 공장을 세운다고 할 때도 그렇고 다를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많이 내보내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서. 왜 그럴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1월 1일에 나온 부산일보 뉴스인데 정리가 잘 돼 있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상품 소비가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 이런 거 보면은 총 지수도 마이너스가 됐고 내구재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데서 상품을 소비를 하잖아요. 소매하잖아요. 노트북을 사고 핸드폰을 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떨어졌냐? 소비를 덜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덜 하면은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오죠. 그럼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서 고용을 안 하겠죠. 고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더 소비를 안 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줄어든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줄어드는 이 순환을 막아주려고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영상 다시 돌려보셔도 좋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제는 안 좋아졌을 때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미 좋아졌거나 좋아졌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참고로 저위험 상품 얘기하면 예금이랑 비교를 많이 하니까 예금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권에 나오는 수협은행의 이런 예금이나 아니면 BNK나 JB 전북은행 이런 상품들을 보면은 최고 4.2%, 4.1% 이렇게 찍혀 있는데 실제로 이 상품들을 가입하려고 보면 첫 거래를 하거나 혹은 무슨 서약서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최고 금리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기본 금리로 비교를 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위험 상품들은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수익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고 금리는 BNK의 한 3.8%, 요 정도가 이제 최고 예금 금리일 겁니다. 여기서 예금이랑 적금이랑 다른 거 아니냐, 적금 10%짜리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금이랑 적금이랑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 이해가 되셨죠?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경제는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얘기를 선반영해서 반등을 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예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휘청휘청 하겠죠. 기업들이 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말로 그냥 휘청휘청 한다고 하면 이게 모호한 얘기예요. 맥주 한 잔 마시고 휘청휘청 하는 거랑 다리 다쳐가지고 휘청휘청 하는 거랑은 정도가 다르잖아, 진짜로. 이런 것처럼 그냥 휘청된다, 이 말 자체도 모호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봐야죠. 어느 정도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인지 뭐 경제 전공을 하지 않았고 투자를 오래 해보지 않았으니까 느낌이 없을 거예요. 감이 없을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해봤으면 감이 있을 텐데 지금 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일단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축은행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예금자 보호 받던 돈도 못 찾고 막 1년 뒤에 찾고 2년 뒤에 찾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8%에서 25%가 됐었을 때예요. 자,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따지는 연체율이라는 지표를 보는데 이 연체율이 18에서 25%로 늘었다. 요거. 그 다음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BIS 비율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9%에서 1.8%로 떨어졌어요. 2011년도 기사예요. 그래서 저축은행 탈출구가 안 보인다. 영업 환경도 안 좋고 건전성도 떨어졌다.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자, 최근 연체율이나 BIS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요걸 볼게요. 최근에 2023년 금융결산이라고 해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어요. 비즈와치의 유진아 기자님이 아주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79개의 저축은행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연체율이 6.15%로 지난 2분기 말 5.3% 대비 약간 상승했다. 0.82% 상승했다. 요거예요.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 진짜 뭐 다리 다쳐가지고 휘청휘청 할 때, 이때는 18%에서 25% 늘었을 때예요. 근데 2023년 지금 저축은행들은 5.3%에서 6.15%로 좀 올랐을 때,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막 진짜 넘어가고 그럴 정도는 아직 좀 멀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머니하이의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엔 좀 불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뭐 자산관리사다, 그다음에 은행 뭐 이력도 있다, 9년 정도 투자했다, 이런 건 사실 저도 개인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또 내요. 12월 28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금융안정 리스크평가라고 해서 본인들 이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이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를 해요. 여기 띄워드릴 텐데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양호한 경제성과, 거시경제성과를 보여줬고 부동산 PF 불안이나 새마을금고 사태도 정부가 잘 대처를 해서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예전처럼 넘어갈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더 악화가 되면은 위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보고서 쓸 정도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상황 요약되셨죠? 지표로 봤을 때 좀 위험해지고 있긴 한데 아직 그런 저축은행 사태처럼 막 엄청 높은 상황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주의사항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은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고 실제 경제는 안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라는 거를 주의사항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예전에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정리되셨죠?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 지금 투자해도 되냐, 이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아직 막 진짜 막 팍 넘어질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보호대도 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근데 갑자기 뭐 북한에서 핵을 쏜다거나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진짜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중국에서 막 대만 침공한다거나 돌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제가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확률론적으로 사고했을 때. 자, 그럼 드디어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약간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분산 투자가 좀 되어 있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세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 상품은 증권사 발행어음인 한국투자증권의 4.5%짜리 상품이 있어요. 발행어음은 지금 막바지예요. 금리 인하가 더 시작되면 더 이율이 떨어질 거예요. 작년 12월, 11월 이때 얘기했던 상품들은 5%가 넘는 상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금리 인하 시작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발행어음 투자를 할 때 CMA 통장을 가지고 발행어음 투자를 하면은 금리 인하 따라서 뚝뚝 떨어져요. 근데 발행어음 투자를 할 때 그냥 묶어두겠다, 약정식으로 하면은 이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예금처럼.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발행어음은 증권
증권사 중에서 초대형 증권사만 할 수 있어요. 4개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삼성증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가해준 큰 초대형 IB라고 하는데 초대형 증권사만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한 4.5% 상품은 토스에서 한국투자증권이랑 연계한 그 특판 상품이에요. 뭐 이거 얘기하는 거는 광고 아닙니다. 안지한 카페에서 매달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걸 그냥 가져온 것 뿐이에요.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댓글에서 광고 같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품은 MMF예요. 증권사에서 펀드 탭에 들어가신다거나 혹은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펀드만 파는 그 증권사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인데 우량 기업 어음, 뭐 예금, 단기 채권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모아서 펀드 모으다는 뜻이에요.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분산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리스크가 아주 작아요. 없다기보다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몇 개 그냥 가져왔어요. 최근 1년 동안 3.97%의 수익을 보여준 상품들도 있습니다. 뭐 개인용 MMF로 투자를 해야겠죠. 법인용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더 괜찮은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건 개인용이니까. 주의사항은 이 상품들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3.9% 뭐 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준 건 과거 수익률이고 앞으로 1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투자를 했다가 언제든 빼도 상관이 없고 대신에 투자했을 때 뭐 이틀에서 길면 진짜 긴 상품은 7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펀드는. 그래서 현재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금리 인하가 돼서 시장 금리가 뚝뚝 떨어진다 하면은 좀 더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상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은 타이거 단기채 액티브라는 상품이에요. 단기 채권을 좀 능동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은 수익률을 주겠다, 액티브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상품이에요. 투자 시점에 따라서 과거 수익률을 보면 4%에서 5.5%까지 여기 그래프 보면 6%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6%는 1년보다 좀 더 긴 기간이에요. 이런 단기 채권 상품도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단기 채권들을 모아서 액티브하게 투자하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 괜찮아진다. 이런 상품이에요. 예적금보다 이런 게 낫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에서 수수료를 엄청 떨어뜨려 놔서 다른 경쟁사 상품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요. 요거는 제대로 설명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카페에 글로 남겨놨어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먼저 작성해놨거든요. 그래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경제상황 얘기하고 경제상황에 따른 주의사항 얘기했고 어떤 저위험 상품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1월에는 이 저위험 상품들 메리트가 좀 떨어져 있는데 아마 주식시장도 오르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오를 거예요. 마이너스를 버틸 기간인 이 기간 동안에 비상금도 있으셔야 되니까 이런 상품들의 일부 자산 정도, 작은 자산이라도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자를 앞으로 하게 되시더라도요. 다음 달에도 이 저위험 상품들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귀찮다고 예금 그냥 가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투자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안지한 카페에 어떻게 하는지 이 뭐 ETF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공짜로 글로 정리해 놨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